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여행과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구완회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여행하는 일본사라는 책을 최근에 펴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젓가락이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일본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일식집 혹은 일본식 돈가스집을 가시면 약간 우리나라 젓가락이랑 되게 틀린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일본 젓가락은 언뜻 보기에 우리나라 젓가락이랑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좀 짧아요. 그리고 끝에가 뾰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젓가락은 뭉툭하고 좀 납작하고요. 그리고 일본식 젓가락보다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 여행 처음 갔을 때 이런 젓가락이 뾰족한 젓가락들이 있는 걸 보고 역시 사무라이의 나라구나. 젓가락도 칼처럼 굉장히 뾰족하게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젓가락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게 사실은 문화적 차이고요. 그거는 한국과 일본만 아니라 중국 문화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한중일의 젓가락이 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요. 그 길이를 보면은 중국게 가장 길고 그 다음에 한국게 그거보다 훨씬 짧고요. 그 다음에 일본게 한국보다 조금 짧습니다. 이거는 사실 문화, 즉 거기서 먹는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중국 레스토랑에 가면은 룸에 들어가면 커다란 상에 중간에 돌아가는 게 있죠. 그리고 거기다 요리를 놓고서는 돌려가면서 먹습니다. 굉장히 크죠? 중국 전통에서는 잔치집, 즉 잔치를 베풀고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상에 중간에 돌아가는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이제 음식을 자기 거에 덜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젓가락은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젓가락이 길 뿐만 아니라 이 형태도 일본 거는 뾰족하고 저희 거는 납작하고 그리고 중국 거는 동그랗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그란 거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글고 그리고 좀 긴 게 중국 스타일에 맞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왜 납작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겼느냐? 한국에서는 김치나 나물 같은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나 나물 같은 걸 집을 때는 뾰족하거나 혹은 둥근 것보다는 그렇게 납작한 것이 훨씬 더 집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은 왜 이렇게 칼처럼 뾰족하냐? 진짜 사무라이의 나라에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주로 많이 먹는 게 생선이나 해산물입니다. 생선을 발라먹고 해산물을 건져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뾰족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재질을 봐도 한중일 젓가락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중국과 일본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 금속이죠. 지금은 스테인레스로 쓰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 노쇠로 해가지고 황동을 만들어서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젓가락을 나무로 안 쓰고 금속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김치나 젓갈 같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물이 듭니다. 물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보다는 금속을, 특히 색깔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노쇠를 많이 썼죠. 이거는 보통 백성들이 이렇게 썼고요. 사실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아시죠? 은숟가락을 많이 썼습니다. 은수저를. 왜냐하면 은수저가 독이 닿으면 은수저가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독을 넣지 않았나, 독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금님들은 주로 은수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쇠로 만든 제대로 된 숟가락은 양반들이 많이 사용했고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상민들은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숟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에는 사람들이 특히 그 상민들, 농민들이 밥 먹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젓가락, 숟가락들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나무 대신에 노쇠로 만드는 것이 널리 퍼집니다. 일반 상민들도 노쇠를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상민들도 나무 대신에 노쇠로 만들어서 숟가락을 먹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노쇠로 만든 숟가락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장인들이 숟가락을 만들 때 노쇠를 구하지 못하면 엽전을 녹여가지고 숟가락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거 웃기죠? 사실은 돈인데 돈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숟가락 값이 비쌌다는 얘기죠. 돈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들 만큼 숟가락 값이 비쌌다. 그게 더 수지가 맞았기 때문에 엽전으로 만든, 엽전은 보통 청동, 굴이랑 주석을 섞는데 그걸 녹여가지고 구리를 빼내서 거기다 아연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나라에서는 이거를 막죠. 돈을 위조로 주저하는 것도 되게 문제지만 사실은 돈을 녹여가지고 숟가락을 만드는 것도 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걸 막고 걸리는 사람들은 곤장 100대를 때리고 막 이렇게 많은 벌을 줬는데도 사실은 조선 후기에는 이런 식으로 엽전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럽니다. 자, 이 젓가락의 재질이나 길이나 이런 것만 다를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일식당이나 아니면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젓가락을 놓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젓가락을 그냥 사람들 직각이 되게 그래서 앞으로 놓아서 그냥 편하게 쥐어서 먹는데 일본에서는 앞으로 놓는 게 아니고 옆으로 놓습니다. 네, 젓가락을. 일본에서 항상 옆으로 놓거든요. 여기에도 사실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일본 젓가락이
뾰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앞으로 놓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항상 가로로, 그래서 사람이랑 이렇게 직각이, 수직이 아니고 평행하게 놓고선 먹게 됩니다. 젓가락이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젓가락보다도 훨씬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게, 숟가락은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사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밥을 떠먹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을 떠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일본에서는 국을 먹을 때조차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된 국그릇을 들어서 젓가락으로 해서 먹습니다. 뭐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재밌는 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다 썼습니다. 이 수저 문화라는 게 사실은 뭐 옛날부터 다 고유한 수저 문화가 있었지만 그 중국에서 나타나고 좀 퍼진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주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예법들, 건물을 짓는 거, 궁궐을 만드는 거, 이런 전부 다 그거를 규정해 놓은 것이 주례라는 책인데, 그 주례라는 책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놓는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그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없어진 거죠. 일본도 사실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썼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밥을 먹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그릇과 밥그릇을 뭘로 만드느냐가 또 달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국그릇과 밥그릇을 자기나 사기그릇 혹은 노쇠, 이런 좀 무거운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이나 밥을 들고 먹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들고 먹기가 쉬우면 일본처럼 젓가락으로 그냥 먹을 수가 있는데, 들고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밥이나 국을, 그런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13세기 정도까지는 우리처럼 수저를 동시에 사용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뭐가 바뀌었냐면, 국물을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그게 차 문화가 많이 퍼지면서 국물 대신에, 국물을 떠먹는 것 대신에 차를 먹는 게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결정적인 게 있는데, 중국에서는 밥보다도 국수나 만두가 주식화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국수를 더 많이 먹고 만두를 더 많이 먹게 되니까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하지만 국수나 만두를 먹을 때는 젓가락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유가 좀 다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그 쌀이 되게 찰진, 자포니카라고 불러갖고 쌀이 되게 찰진 쌀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붓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숟가락을, 그러니까 그릇을 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었는데, 일본은 그릇을 작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고 먹기가 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숟가락 대신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먹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들고 먹으면 안 되죠.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일본은 들고 먹는 게 예의에 맞습니다. 재밌는 한 가지는 뭐 어디나 그렇지만 밥을 먹을 때 금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기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금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금기는 밥 주발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망자에게 드리는 밥그릇에는, 밥그릇에 조금 해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 놓죠. 이거는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어떤 식당에 가든지 숟가락을 꽂는, 그런 꽂아서 주는 거는 없죠. 하지만 일본은 약간 다른 게, 일본은 거기다가 젓가락을 꽂아서 제사 음식에 쓴답니다. 이거는 일본의 불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선 젓가락을 세로로 꽂는 거, 수직으로 꽂는 게 망자에게 드리는 예의,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는 것은 좀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젓가락과 숟가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혹시 이 한중일 중에서 어떤 나라의 젓가락이 가장 훌륭하게 있습니까? 당연히 스타일, 자기들 문화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더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죠. 저희 재밌는 거는 2017년부터 한중일 3개국이 모여서 이 젓가락 문화, 젓가락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젓가락 문화가 등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사실은 젓가락에서만 드러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전통 건축이에요.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가게 되시면 여기 있죠? 이런 전통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언뜻 보면은 이거 기와집? 이거는 절집에 있는 탑?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다른 것은 지붕이에요. 이 동아시아 건축의 특징은 지붕이 화려하고 지붕이 저마다 특징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양 건축의 특징은 보통
보통 파사드라고 불리는 건물의 정면을 특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양식,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나라에 따라서 건물의 정면, 즉 파사드가 되게 다른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축은 지붕이 되게 다릅니다. 이 지붕이 한국과 일본이 다른데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지붕이 내려가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가다가 밑에가 살짝 들리죠. 처마 끝이 좀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땅으로 뚝 떨어져 갖고 납작하게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건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궁궐과 특히 사찰 건물 같은 경우는 단청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칠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단청을 칠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건물을 보면은 좀 칙칙해요. 진짜 칙칙합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기와가 다릅니다. 기와 언뜻 보면은 오목하고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볼록한 기와와 들어간 기와가 다릅니다. 이 볼록한 기와를 수키와라고 부르고 들어간 기와를 암키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는 지붕을 만들 때 수키와 암키와 수키와 암키와를 차례차례 놔서 지붕을 만드는데 일본식 기와는 수키와 암키와가 하나로, 즉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웨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종의 암수 한몽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또 까닭이 있습니다. 사실 기와가 처음 들어온 건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수키와 암키와 문화가 들어왔고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의 백제들의 이제 장인들이 가서 수키와 암키와를 정해줬는데 일본에서는 수키와 암키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수키와 암키와를 쓰면은 이게 지붕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암수 한 몸이 기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얹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마 끝이 우리나라는 올라가고요. 일본은 처마 끝이 뚝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처마 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랑 석가래 사이에 이 굉장히 흙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흙을 많이 들어가서 이게 받침을 해줘야지 처마 끝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지붕이 무거워집니다. 암키와 수키와를 써도 지붕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처마 끝을 올려도 지붕이 무거워집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붕이 무거워지면 벽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벽이 두꺼워지면은 난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이 좀 무겁더라도 벽을 두껍게 해서 그냥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일본은 지붕이 무겁고 벽이 두꺼워지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은 지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붕이 무거워지면 건물이 흔들릴 때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붕을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마 끝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암키와 수키와를 안 쓰고 처마 끝을 툭 떨어지게 그냥 내리고 그리고 암키와 수키와를 쓰는 대신에 암수 한몸 기와를 써서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이 가벼워지니까 사실 벽을 두껍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일본 집들은 전통 국집들은 벽이 되게 얇고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벽이 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단청을 안 하고 되게 칙칙하다 그랬잖아요. 일본 단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단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되게 습하거든요. 일본 여행 처음 가신 분들 도쿄나 이런 데 물론 그거는 이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일본은 엄청 습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되게 추워요, 사실. 기온보다.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습하기 때문에 되게 추워요. 이렇게 습한 데서 단청을 칠하게 되면은 나무가 썩습니다. 사실은 단청을 칠하는 이유는 벌레도 많고 나무가 썩는 걸 막는 건데 이건 오히려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단청을 색칠을 하면은 나무가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청을 칠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꼭 그렇게 실용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식 미각. 우리는 단청을 칠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일본은 단청을 안 칠하고 그렇게 칙칙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를 일본 말로 와비사비라고 부르는데요. 와비사비. 이 와비사비 아마 일본 다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와비사비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와비사비라는 말은 일본의 어떤 미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와비라는 말은 검박한, 즉 검소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비라는 말은 세월이 만든 아름다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빛바랜 아름다움을 사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비, 즉 검박한 거는 일본의 그 다도 문화를 보면은 일본 다도, 즉 일본의 찻잔들은 이 뭔가 만들다 말거나 아니면 만들다가 뭔가 잘못되고 좀 찌그러진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고급 다도 찻잔이라고 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와비 문화, 즉 검박한 아름다움, 좀 소박하고 좀 검소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의 이제 옛날 신사건물이라는 데 가면 칙칙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낡은 걸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와비사비의 미감 때문에 사실은 단청 칠하기보다는 그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낡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와비사비라는 거는 단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랑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와비사비가 이제 철학으로 가면은 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선종 그 다음에 다른 건축에서도 되게 삶에 좀 소박하고 보고 그 다음에 삶이 쭉 흘러가면서 세월의 흔적이 쌓이는 거를 아름답게 보고 이런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거기 일본관이 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몇 년 전에 또 완전
완전히 그거를 새로 개비를 해가지고 이 일본관, 중국관 이런 데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는데 그 일본관에 가면은 일본의 다도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일본 다도의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센도 리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센도 리큐라는 사람이 있는데 센도 리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선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 다도를 뭐 정립했다고 그렇게 우러르고 추앙받는 사람인데 센노 리큐의 다도의 철학의 핵심이 바로 와비사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되게 소박하고 그리고 아주 건박한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센노 리큐가 만든 그런 다실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거든요. 다이안이라고 불리는데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다실 지금까지도 남아서 전해지는데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재현돼가지고 전시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엄청 좁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도 좁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한 평도 안 되고요. 한 반 평이나 되려나. 그 사람이 그 이전까지 내려오는 다실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만들었대요. 거기에서 다도를 즐기고 그런 것들을 어떤 와비사비의 그런 철학적인 그리고 미학적인 핵심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센노 리큐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거기에 있는 다실이나 아니면 거기 다도 그런 찻잔들을 보시면 와비사비의 문화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거는 사실은 건축이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서 이 여행을 가서 관광지에서 그런 옛날의 문화유산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다른 것은 사실은 정원입니다. 우리도 전통 정원들이 있고 일본도 특히 전통 정원들이 되게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정원과 일본 정원은 정말 정원 건축보다도 훨씬 더 다릅니다.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원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정원이 사실 자연, 꽃과 나무와 풀과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데인데 당연히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특히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 중에서 최고봉으로 꼽히는 담양의 소세원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담양 소세원이 특히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그걸 최대한 살리면서 인위적인 것을 좀 자제하는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 특징적인 게 거기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로 담이 지나가거든요. 그 담이 지나갈 때 냇물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냇물 위로 나무나 이런 것들을 깔고 그 위로 담을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렇게 담장을 쌓고 정원을 꾸미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특징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일본 정원은 인위적인 것의 끝판왕입니다. 어느 정도 인위적이냐면 일본 정원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사실은 교토의 료안지라고 있거든요. 료안지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 이름이 바위정원입니다. 이 정원 가보신 분들이나 이 정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이 너무 웃긴 게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원에 풀과 나무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왕모래, 모래가 쫙 깔려 있어요. 그 모래를 이렇게 그거를 긁어가지고 뭔가 문양을 만들고 거기에 바위, 뭐 큰 바위는 아니고요. 뭐 크고 작은 이런 바위들이 15개가 이렇게 쭉쭉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게 료안지 정원이거든요. 그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정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엄청 비싼 입장료를 내고 저도 갔었는데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정원이 이 인공적인 정원의 끝판왕이죠. 거기 사람들이 뭐 암만 앉아 있어서 보는데 뭐 보면서 그러니까 일본 정원은 우리나라 정원이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 속에서 어떤 치유를 얻는다? 개념이라면 일본의 정원은 인위적으로 진짜 딱 정갈하게 자기들이 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필요한 것만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갖고 쉼보다는 명상을 하고 철학을 합니다. 일본 정원은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서양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면 서양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앉아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굉장히 뭔가 명상도 하는 것 같고 뭔가 심각한 표정에 빠져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제 경험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한국 분들을 보면은 거기서 보통 돌이 바위가 15개가 만들어지고 세봅니다. 그 세다 보면은 마지막 바위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세고서 우리나라에는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본의 정원은 우리나라 정원과 되게 다른. 그런데 일본 정원이 이런 식의 이런 정원들을 마른 산수, 이런 정원들을 가레산스 일본 말로는요 마른 정원이라고 마른 산수라고 부르는데 즉 풀과 나무같이 이렇게 물기 있는 건 전부 다 빼고 모래와 바위만 남긴 거죠. 근데 일본의 모든 정원들이 이렇게 마른 산수 정원은 아닙니다. 일본의 정원은 크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마른 산수, 좀 전에 봤던 그런 료안지의 정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천회유식, 일본 말로는 지센카이 유시키라는 거 불리는데 지천회유식은 뭐냐면 지나 천, 즉 연못이나 그런 그 천이 물이 그런 연못이나 그런 것들이 큰 것들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풀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꽃도 심고요. 그렇게 정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천회유식 정원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국가정원들, 일본에는 국가정원들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에도 시대나 그 이전부터 그런 그 영주나 쇼군이 만든 국가정원들, 정원이 되게 큽니다.
큽니다. 그거는. 그런 정원들이 있는데 그런 정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천회유식 정원입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풀과 나무를 쭉 둘러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일본에는 로지라 그래가지고 보통 일본 료칸에 가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료칸 두 편에서 이제 그 료칸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노천 온천에 가는 길에 이런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석등 같은 것이 있고 특히 여기 특징적인 게 이끼가 쭉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로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징검다리나 석등으로 특징되는 이런 료칸식 정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원은 세 가지. 가레산스이, 마른 산수, 그다음에 지센카이 유시키, 즉 지천회유식 정원, 그리고 노지 정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가레산스이, 마른 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공적이지만 사실은 뭐 지천회유식이나 뭐 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언뜻 보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되게 풀나무가 아주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 자라 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좀 안 자연스럽습니다. 뭐냐 하면은 풀과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란다는 거는 좀 질서도 없고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저분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마치 누가 다 다듬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쫙 이렇게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 분재 아시죠? 분재 조그맣게 분재를 한 것처럼 큰 나무들도 전부 다 기기묘묘한 모양을 가지고 다들 그렇게 자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인위적인 손길을 다 넣은 겁니다. 그 일본 소위 말하는 3대 정원 중에 고라쿠엔이라고 있거든요. 고라쿠엔도 일본 3대 정원이고 제일 유명한 정원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쭉 봤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천회유식이니까 중간에 연못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풀밭도 있고 그 다음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꽃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게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는데 소나무 모양이 되게 뭔가 멋있더라고요. 멋있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아래로 딱 가서 봤거든요. 소나무 가지, 모든 가지 하나하나마다 철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원은 그게 뭐 마른 산수가 됐건 아니면 지천회유식이 됐건 로지가 됐건 정말 사람들이 하나하나 손길을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대단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두고 최소화하면서 좀 이렇게 만드는 우리나라 정원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이순신, 우리 보통 성웅 이순신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래서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저의 패친이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뵌 적은 없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을 많이 하는 패친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생에 이순신이었다라는 폭탄 선언을 페북에 하신 겁니다. 평소에도 뭐 이렇게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전생에 이순신이었다고 성웅 이순신이었다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그렇게 물론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얘기가 아니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의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생에 나라를 구할 정도로 지금 운이 좋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운이 좋은 건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지금 유력한 거의 뭐 50%를 넘나드는 대통령 후보가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국민의 힘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들 아니었다면 사실 이게 될 리가 없어요. 굉장히 어떤 운이 좋아서 이게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거의 전생에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었다는 의미로 오르셨더라고요. 사실 근데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이재명 대표는 이순신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사 강사시죠? 황현필 선생인가요? 그분은 그렇게 페북에다 글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재명 후보에 비기는 거는 조금 갸웃거린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할 정도로 운이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끄덕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랑 이순신 장군이랑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굉장히 역경을 극복을 했죠. 그래서 되게 역경을 극복을 하고 나름의 성과를 이뤘다는 거는 있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지금 후보죠. 이렇게 그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이 정말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이 라이벌들이 다 도와주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전혀 아니었죠.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이 자기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는데 엄청나게 운이 안 좋고 옆에서 안 도와주고 선조가 막 백의종군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보냅니다. 그 힘든 상황을 보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순신 장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되게 독특합니다. 이순신 장군 생각을 하면은 이순신 장군 뭐 훌륭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 욕했다가는 뭐 뼈도 못 칠 정도로 훌륭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해서 좀 이상합니다. 이게 보면 좀 이상해요.
보통 역사 위인이다, 훌륭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점이 있으면 좀 덜 훌륭한 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백리의 대명사라고 보통 알고 있는 황희정승, 그 세종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 청백리로 알려져 있고 막 이렇게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뭐 그리고 뭐 그 계집 쪽 종들의 어린 종들 이렇게 애들 손자들이 막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타고 그랬다는데, 사실 실록의 기록들을 보면 황희정승이 그렇게 청백리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는 뇌물수수, 매관매직, 그 다음에 인사청탁, 사법청탁, 지금으로 봐서는 다 김영란법 위반에다가 이 굉장히 뭐랄까 이 감옥을 갈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비리들을 저지릅니다. 무려 왕조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법청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법청탁에 다 큰일 나죠. 그 사위였나요? 사위가 지나가다가 뭐 노비인가가 거기서 끼어들었다고 때려 죽입니다. 얘는 조선시대 때도 세종 때도 특히 함부로 노비를 천민이라고 해서 죽이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났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이 지위를 이용해서 병조판서 장관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무마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헌부에서 탄원을 받아가지고 잠깐 쫓겨나기도 해요. 면직을 당하기도 해요. 세종이 다시 불러다 쓰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파면 팔수록 흠결이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청탁으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아주 말단 공무원일 때부터 청탁을 받으면 안 들어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것들이 그 어디죠? 그 무관으로 있을 때 그 관아에 있는 뜰에 오동나무가 큰 게 뭐 훌륭한 게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직속상관이 오동나무를 좀 베라, 내가 그걸로 검은거 만들어 가면 띵가띵가 놀아볼란다 그랬더니 뜰악의 오동나무도 나라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안 베줬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그리고 화살을 같이 쏘는, 무관들은 화살을 되게 많이 쐈거든요, 훈련으로. 근데 화살을 쏘는데 그때 정승이 와가지고 화살같이 쏘면서 보다가 이순신 장군의 화살통이 너무 멋져 보여서, 야, 이 화살통 너무 멋지다, 혹시 나한테 이거 선물로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멘트가, 이깟 화살통 하나로 대감님과 저의 관계가, 대감님과 저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조판서가, 그 당시 병조판서가 자신의 서녀, 즉 자신의 정실 부인의 자식은 아니고 측실의 자식인 여성을, 그 자기 딸을 이순신 장군한테 소실로 드리라고 제안을 한다 그래요. 뭐 부인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소실로 드리라 그랬으면 저희야 뭐 그렇게 사동관계가 맺어지면 완전히 동아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은 인맥으로 다 이렇게 사돈으로 다 엮이는 건데, 옳다고나 하겠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는데, 또 하나 근데 좀 이런 에피소드들이 주로 들어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순신 장군의 행록인데 이 기록을 조카인 이분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행록을 보면은 어차피 조카가 아버지에 대해서 쓴 거니까, 저희 삼촌에 대해서 쓴 거니까 이걸 너무 미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특히 박정희 정권 때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그 성웅 이순신 해가지고 완전히 이 영웅으로 모시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약간 반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진짜일까라는 사실 의심을 가지면서 자라고 있었는데, 대학 가가지고 제가 그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난중일기 혹시 보셨습니까? 되게 유명하죠. 난중일기가 요새는 굉장히 번역도 잘 돼 있고 많이 여러 판본이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가 쉽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은 정말 약간 충격적입니다.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겁나 솔직하게 써요. 그리고 일기를 보면은 이거는 일기라기보다는 업무일지에 가깝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나가서 일했다 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화를 쐈다, 그 다음에 뭐 잘못한 놈이 있어서 매를 때렸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목을 베었다,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리고 솔직한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뭐 자주는 아닌데 다른 사람 뒷담화도 합니다. 특히 원군 같은 경우에 가소롭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원군 같은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난중일기에 이 관노,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한 기록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많이 인구의 화제가 되고 알려진 게 김훈 선생의 베스트셀러 칼의 노래 100만 부가 훨씬 넘게 팔렸죠. 거기에 보면은 여진이라는 그런 그 기생, 관노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여진을 품었다, 여진과 관계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난중일기에 여진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여진족이 아니고 이 어떤 여성의 이름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등장을 했는데 여진공, 즉 여진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걸 보고서 이제 김훈 선생은 칼의 노래에서 여진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쓴 거고, 하지만 이거를 뭐 다른 분들은 사실 이순신 장군을 전공을 하고 난중일기를 번역한 분들은 이거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여진과 함께 했다, 그 정도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게 사실은 통설입니다. 거기에
거기는 근데 여진과 공 함께 있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그 내산월이라는 기생이 있거든요. 기생이 찾아왔고 밤늦도록 같이 술을 마셨다. 이런 기록까지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런 자기의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순신 장군은 삼도수군 통제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주의였기 때문에 사실 기생들은 대부분 그때 관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노랑 술을 마셨건 사실 잠자리를 가졌건 사실 그거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난중일기가 엄청나게 소지가 있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난중일기의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드라이하게 업무일지 스타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는 얘기, 가슴 아픈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고문을 받고선 백의종군을 하러 가는 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순신 장군 진짜 효자로 유명한데 항상 거기 임지에 나와 있어도 어머니 걱정으로 진짜 맨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슬픈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막내 아들인 면이 왜군이랑 싸우다 죽거든요. 그거를 또 이 백의종군 기간에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써놓는데 그 부분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그 부분의 시작이 꿈속에서 자기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 자기 아들을 봤는데 자기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아들이 그걸 탁 부축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다. 그래서 참 자기 아들이 나와서 이게 어떤 일인가 궁금했는데 집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에 두 글자 통곡이라고 써 있습니다. 통곡. 진짜 눈물 흘리는 통곡. 그거를 보고선 아들이 죽었다는 걸 직감을 하고 그때부터 통곡을 합니다. 그래놓고선 평소에 이순신 장군답지 않게 드라이한 게 아니고 자기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쓰거든요.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에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얻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진짜 내장이 다 찢기는 것 같다라는 거 하고 거기 보면은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이 자연의 이치인 거를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구구절절 써놓으셨는데 정말 참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12척의 배, 이제 정확히 13척인데 13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대첩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난중일기를 쭉 보면은 정말 성웅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뭐 성웅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진짜 영웅이고 마치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영웅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영웅들도 이 스토리가 전형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고귀하게 태어나서 고귀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인데 이 신들의 장난에 의해서 모진 운명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진 운명에 맞서게 되고 그 운명에 맞서다가 결국은 파멸을 이루게 되는 비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 비극의 어떤 그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이런 문학 속에서나 나타날 것 같은 정말 좀 이런 표현은 어쩌면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선조는 알겠고요. 그렇다면은 선조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고문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순신은 왜 이렇게 고문도 받고 백인조군도 하고 그 중간에 모친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렇게 굉장히 억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진짜 이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은 거기에서 뭔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측면도 있을 텐데 난중일기를 보면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전쟁에 임합니다. 이 백의종군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게 참 정말 이게 짠하고 이해가 정말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백의종군을 하는 과정이 있죠. 백의종군의 시작은 사실 일본 왜군의 음모죠. 정의재란이 일어나고 왜군들이 음모를 벌여가지고 이순신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서로 음모를 벌여서 조선 정부에게 뭔가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가토기요마사라는 일본의 장수가 엄청나게 일본군을 몰고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상륙하는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먼저 가 있으면 일단 부산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처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그 일본군들을 왜군들을 박살낼 수 있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가지고 선조가 이런 거짓 정보를 듣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수군한테 조선 수군한테 이제 맨날 애칠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갖고 막아라. 근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처음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런 정보가 거짓일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전투를 하기에는 조선 수군이 유리한 장소가 아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의 거제도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7천년 해정에서 거기가 그 조선 수군이 괴멸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말이 맞았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거기에 가는 것을 처음엔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약간 안 듣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여기서 원균이 나타납니다. 원균이 나타나고 계속 장계를 올리죠. 내가 이순신이었으면 바로 가가지고 일본군을 박살냈을 텐데 이순신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이순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해가지고 압송을 해서 고문을 시키죠. 그리고 그 자리에 원균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기에 과정에서 선조의 어록들이 남아있는데요. 선조가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이순신을 파직을 하면서 굉장히 이순신에 대해서 모진 말들을 쏟아냅니다. 조정을 기망했다. 참으로 역적이다. 죽어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해갖고 정말 이순신을 죽이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도 조정 신하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죽이지까지는 않고 고문 후에 백의종을 하는 걸로 거기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선조의 의도는 사실은 이순신을 과연 이순신을 아웃시키는 게 사실 선조의 의도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해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선조의 명을 듣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거제도까지 가거든요. 물론 거기서 전투를 벌이진 않지만 출전을 하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선조의 어록에 따르면 이제는 가토의 목을 가져와도 용서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런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실망을 받던 이순신 장군을 내려오기 위해서 쫓아내고 결국은 죽이려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더러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몰아낸 원균이 이순신의 자리를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순신의 대신에, 이순신이 아니고 자기가 가면은 자기가 금방 이제 수군들을 이끌고 이제 거제도 쪽으로 가가지고 일본군을 박살내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런데 원균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서도 출전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의 말이 맞았거든요.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우리나라 수군이. 그렇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나갔다, 이렇게 조금 나갔다 왔다, 조금 나갔다 왔다 이러면서 안 갑니다. 그랬더니 선조는 당연히 너 왜 안 가냐, 빨리 가라 그러고, 심지어는 계속 안 가고 미적권이니까 권율 장군이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칩니다. 권율 장군이 그때 좀 위였거든요, 계급이요. 그러니까 수군이 출정을 안 한다고 수군 통제사를 데리고서는 곤장을 칩니다. 곤장을 맞고서는 원균이 하는 수 없이 울먹 겨자먹기로 조선 수군을 다 이끌고서는 거기에 일본군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칠찬년, 즉 거제도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도 조선 수군이 되게 불리했는데 원균의 전략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을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경계도 태만하고 척후도 제대로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대군들이 이게 때로 몰려갖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칠찬양, 즉 거제도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는데 결국은 뭐 완전히 괴멸을 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때 남은 배가 딱 12척. 나중에 이제 한 척이 더 와가지고 13척이 되는 거죠. 와, 일본군은 300척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조선은 딱 13척만 남은 겁니다. 원균 자신도 칠천장에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완전히 조선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복직시키는 교서를 내는데, 이순신을 복직시키면서 조선 수군이 괴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는 거기다가 해전에서 이제 싸우지 말고 이제 들어와서 권율이랑 같이 육전을 준비해라. 해전은 지금 배가 이제 12척, 13척 남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권고를 하는데, 근데 이 순간에 이순신이 유명한 장계를 보내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이 참 정말 구절구절이 좀 감동적이거든요. 진짜 누가 문학작품에 쓴 것처럼 이 짠 보면은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죽기로 싸운다면 해볼만 합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졌지만 신이 죽지 않는 이상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와, 이건 마치 그냥 소포클레스 비극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알고 말도 안 되는 12척, 13척을 가지고 거기는 300척, 이제 오는 데는 130척 정도 오는데 말도 안 되는데 운명을 향해서 돌진하는 비극적 영웅의 면모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 비극과는 다르게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대첩입니다. 아, 이순신 유명하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근거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승리를 거두다가 노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거기서 적의 총탄에 맞아가고 돌아가시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 아마 들어보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드는 거는 그 뒤에 이제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 정기에 보면은 거기 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순신은 한창 싸울 적에 갑옷을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 스스로 적탄에 맞아 죽었다. 갑옷을 벗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이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혹시 그러면 이순신이 죽기는 적탄의 손에 죽은 건데 사실은 적에게 죽으려고 그러면
일부러 갑옷을 벗고 나간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면의 이순신이라는 이런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장면을 진짜 갑옷을 벗어갖고 남한테 덮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붉은색 이런 천릭이라고 천 조각, 천 옷을 입고서는 거기서 막 북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배를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당연히 일본군이랑 가까워져가지고 일본군이 조총을 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죽는 걸로 그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럼 왜 이렇게 스스로 적진에 뛰어드는 걸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멋지게 붙습니다. 어차피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만약에 전쟁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왕의 손에 죽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깨끗하게 자기가 여기서 죽으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부하들 다 역모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 스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게 이제 그럴듯하게 또 되는 거는 일본의 조총이라는 게 뭐 지금 총이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정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사정거리가 50m쯤이었다 하고 이제 정유재란쯤 되면 이제 개량해갖고 뭐 이제 100m쯤 됐다 그러는데 자 100m는 먼 것 같지만 사실 바다에서는 이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조선 수군이 굉장히 자랑했던 것들이 화포였습니다. 일본은 화포가 없었어요. 조총으로 쏘았고 그리고 조선은 이순신 장군이 화포를 개량해갖고 엄청난 화포가 굉장히 멀리 나가는 화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선이잖아요. 대장선에 일본의 군함들이 가까이 붙지는 못합니다. 화포로 다 쏘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선이 크고 일본 배도 규모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배에서 쏠려면 이순신 장군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앞에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야지 유효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적군의 손에 조끼로 마음을 먹고 배를 몰아갖고 갑옷도 벗고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고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냥 전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반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그 총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게 힘들다. 근데 사실은 난중일기 기록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초창기에 이순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이다가 적의 총탄을 어깨에 맞아요. 어깨에 맞아가지고 뚫고 나갑니다. 다행히 그때는 경상이어가지고 그냥 곧 이게 되지만 사실은 임진왜란 때 특히 수정 같은 경우, 해전 같은 경우에 우리는 화포를 이용해서 주로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화포가 없었기 때문에 조총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병사나 장수들도 있었고 사실 이순신 장군도 그 전에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해전 같은 경우는 특히 조총들이 많이 사용됐대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때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장수들만 거의 20명이 죽거든요. 그 중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에 나왔던 그런 김덕령 장군의 전기에 보면은 그런 갑옷을 벗고 스스로 죽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총탄으로 뛰어들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면주, 우자라는 게 갑주라는 뜻도 있고 주자라는 게 이제 투구라는 뜻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갑옷을 벗었다가 아니고 사실 면주라는 것은 투구를 벗었다. 면주라는 뜻이고 그 면주라는 게 약간 관용구처럼 면주라고 하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는 관용구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고사성어나 뭐 이런 사자성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중국에 있는 춘추 좌시전이라고 거기에 그 이제 유명한 장수가 투구를 벗고 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래서 면주라는 표현은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싸웠다는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까 동기 내가 결국은 이겨봐야 선조한테 죽기 때문에 난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동기가 약하고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벌이게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벌일 때는 이미 일본의 패색이 짙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들은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군대 장수들한테 엄청나게 뇌물을 씁니다. 심지어 뇌물 중에서는 적의 수급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 군사 왜군의 목을 1000개를 줄게, 2000개를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는 건 좀 봐줘.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받고 거기다가 전과를 올릴 수 있는 그 일본군의 수급을 더블로 받아가지고 명나라 장수들은 그 정도면 이제 보내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 보내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 왜군들을 안 보내려 끝까지 싸운 겁니다. 심지어는 명나라 장수였던 진린한테 그런 수급도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막 뇌물 같은 것도 주고 이럴 정도로 이순신 장군 평소 스타일에 안 어울리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끝까지 싸웠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님 돌아가셨죠? 자기 아들은 왜구의 손에 죽었습니다. 왜적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 돌아가는 한 명의 적까지도 죽이는 게 자신의 인생 목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죽으면 아직까지 거기서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일본군의 적장들 중에 거물급들이 안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기도 사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초기에 총에 맞을 정도로 사실 총에 맞는 길이 드문 일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문헌 기록으로 나온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적군의 총탄에
를 했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영웅의 죽음을 아쉬워한다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임경욱 장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영웅들이 비참하게 적의 손에 죽으면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뭐 살아남았다. 그래서 은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좀 다른 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백성들 혹은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고서는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은둔해서 그 뒤로도 한 십몇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그런 은둔설도 있습니다. 이 은둔설은 나름의 근거가 있거든요. 이 은둔설의 근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의 조카가 썼다는 행장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사망을 할 때 이순신 장군 사망을 본 사람은 딱 3명이다. 아들, 조카, 그 다음에 그 신복종. 이렇게 3사람만 이순신 장군이 죽는 걸 보고 나머지 그 부관들이라는 사람 보질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사라진 게 아닐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또 근거 비슷하게 되는 게 이순신 장군이 죽고 나서 전사하고 나서 장례를 80일 만에 치릅니다. 꽤 길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15년이 있다가 이장을 합니다. 묘를 옮겨요. 묘를 옮기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장으로 치르고 나름 그래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분이 됐는데 묘를 옮기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장례가 길어진 것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15년 뒤에 이장을 하는 거는 15년 동안 어디 섬에 이제 은둔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군 그러니까 그때 노량해전 때 장수들도 많이 죽거든요. 사실 죽은 장수들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그 섬에 살고 있다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진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장을 핑계로 장사를 치른 것이다. 그런 은둔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은둔설은 사실일까요? 은둔설은 사실 설보다도 훨씬 더 말이 안 됩니다. 은둔설은 사실 그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은둔설은 그리고 은둔설 같은 경우는 뭐 8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 뭐 15년 뒤에 이장을 했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80일 동안 90일 동안 장례 치르는 거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이 돌아왔을 때도 90일 넘게 장례를 치렀고요. 사대부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장을 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드문 일은 아니고 사실은 은둔설은 나중에 그 소설 같은 데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 같은 데 작가적 상상력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 잘 들으셨나요? 역사 얘기, 문화 얘기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여행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일본사 다음에는 여행하는 중국사, 그리고 여행하는 한국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